저품질 블로그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저품질 블로그라는 건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블로그가 잘 운영되고 있다가 갑자기 검색 순위들이 쫙 뒤로 빠지면서 방문자 수가 급감한다거나 아니면 3페이지 최상단까지는 새로 작성한 문서가 노출이 되는데 그 안으로는 노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문서가 누락된다거나 이런 문서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종합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저품질 블로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밖에서 만든 단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저품질 블로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케팅적으로 가치가 없어집니다. 마케팅적인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품질 블로그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품질 블로그가 돼야 저품질 블로그가 되겠죠. 아직 저품질 블로그, 그러니까 아직 고품질 블로그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제 성장조차 못하는 거죠. 습관을 잘못 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품질 블로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저품질 블로그가 왜 걸리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교재에 있나요? 저품질 쪽이? 제가 있나요 지금? 네. 그럼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품질에 걸리는 대표적인 이유들은 자, 첫 번째 IP, 두 번째 브라우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복, 자, IP, 브라우저, 중복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IP는요, 블로그는 무조건 하나의 IP에서 운영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한 군데에서 그냥 고정시켜서 운영을 하실 때 가장 베스트한 점수를 받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집에서도 하고 회사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커피숍에서도 하고 뭐 한 두세 군데에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감점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베스트한 점수를 받는 건 무조건 IP는 한 군데에서 하나로 고정시키는 거죠. 한 개로 고정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IP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서 내 IP 주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내 IP 주소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 IP 주소가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이 IP 주소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인터넷선이 설치된 곳에 고유 식별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별 주소. 근데 IP가 동일한데 여러 개의 블로그가 막 로그인해서 막 이렇게 서로 좋아요도 해주고 뭔가 운영이 되면 대행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 프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IP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라우저. 브라우저도 한 개로 고정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브라우저도 일단은 하나로 고정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중복. 제목 중복, 본문 중복, 이미지 중복, 이미지 파일명 중복, 그 다음에 동영상 중복, 동영상 파일명, 그 다음에 링크 중복,
멘트 중복. 저품질 블로그의 가장 큰 1순위는 중복이에요. 중복. 중복되는 행위를 했을 때 감점 요인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요, 네이버에 뭐 낙제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 한 40점이 낙제점이다. 그러면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가산점을 받아요. 플러스 5점이라든지, 그죠? 포스팅을 하면. 근데 내가 못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뭐 중복을 한다든지 했어요. 마이너스 6점이 감점이 됐어요. 그죠? 근데 한 번 쓸 때마다 감점이 되네? 그러면 계속해서 감점이 되다가 일정 인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학교에서는 낙제를 했다고 하죠. 그죠? 네이버는 저품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점을 당할 요인들을 최대한 안 하시면 돼요. 감점을 당할 요인. 이미지는요, 한 번 썼던 이미지는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재사용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미지 파일명 단 하나라도 똑같으면 안 돼요. 블로그에서. 동영상, 포온 동영상이든 업로드한 동영상이든 중복해서 사용하는 거 안 돼요. 한 번 사용하면 끝입니다. 동영상의 파일명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링크. 동일한 링크 주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글 링크 주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거 다 감점 요인이다. 그 다음에 링크를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 어떤 이 포스팅 안에 링크를 너무 많이 집어넣는 이런 것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멘트라는 건 뭐냐면 끝에 우리가 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뭐 고정적인 어떤 멘트 같은 거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항상 뭐 최선을 다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최선의 서비스를 모시는 무슨 업체입니다. 뭐 연락처 뭐 이런 거 해서 딱 넣잖아요. 이런 고정적인 멘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 포스팅마다 꾸준하게 집어넣을 때 이런 것도 감점 요인입니다. 제목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본문 똑같으면 유사 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네이버는요, 중복 문서 필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중복 문서 필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네이버는 웹문서란다. 카페 영역, 그 다음에 뉴스 영역, 블로그 영역. 이 세 군데 영역에서는요, 문서가 단 한 개라도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중복 처리가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문서만 보여줘요. 나머지는 중복 처리해서 필터링 시켜버려요. 이게 유사문서라고도 표현을 해요.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중복 문서 필터링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내 문서가 검색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글을 썼는데 이제 내 문서의 글 제목을 그대로 전부 다 복사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검색 결과에 안 나오잖아요. 그랬으면 그거는 문서가 누락된 거예요. 검색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검색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이런 유사문서에 걸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지 키워드를 작성했을 때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번에 인터넷에 찾다가 되게 재밌었던 사례인데 어떤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웃집 토토로에 관련돼서 글을 작성을 한 거야. 근데 자기 문서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 토토로 애니메이션 보고 너무 깜찍하고 재밌어서 글을 적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 네이버의 스팸 정책에 위반하는 그런 문서가 돼서 사라지냐. 왜 사라진 줄 아세요? 토토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토토라는 단어가 약간 도박성 키워드 이런 걸로 금지 키워드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희생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다시 복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네이버가 그런 거는 복구를 해줘요. 네. 근데 어쨌든 자동화되어 있는 알고리즘들이 1차적으로 모든 걸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알고리즘에 피해갈 수 있게끔 감점을 안 당하게끔 만들어요. 거기에서 하나가 바로 중복 문서 필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도 동일한 이미지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일반적인 회사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인터넷이 들어와요, 사무실로. 그죠? 사무실로 들어오면 그 인터넷을 어떻게 하죠? 공유기로 공유를 하죠. 그죠? 공유기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유기뿐만이 아니라 무선 또 인터넷을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와이파이도 쏴요. 그죠? 공유기도 공유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블로그 담당자가 글을 썼어. 블로그에. 근데 그 회사의 다른 직원이 회사 와이파이가 잡혀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서 좋아요나 뭐 공감이나 댓글, 스크랩 같은 걸 하게 되면요. 바로 어뷰징 행위에 들어갑니다. 왜? 동일한 IP에서 각각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글의 어떤 추천이나 공감 같은 거를 조작했다라고 생각해요. 네이버에서는. 우리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짓을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일반적인 회사에서 가장 많이 걸려든 행위예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거 각별히 어뷰징이라고 하는 거, 어뷰징이라는 거는 내 블로그에 다른 아이디로 또 접속을 해서 인위적으로 공감이나 댓글 같은 걸 달아주는 행위. 이런 걸 어뷰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못 해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IP와 브라우저까지 체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브라우저 나는 휴대폰으로 해서 내 아이디에 로그인하고 LTE로 잡아서 하면 괜찮지 않냐? 와이파이로 안 하는데.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 브라우저를 계속해서 네이버 브라우저를 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브라우저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뉴스,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등의 웹문서를 단순히 포함해서 게시하는 경우, 단순히 긁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 안 됩니다. 뒷단에 HTML이 다 딸려와요. 그 다음에 숨겨진 텍스트 및 링크가 있는 경우, 왜 요즘에 이렇게 흰색으로 글씨를 숨기거나 조그만하게 해서 숨겨놓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게시물에 스팸성 댓글이 많이 게재됐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슈 홍보성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요, 일명 이제 이슈 따먹기라고 해요. 이슈 따먹기. 그때 이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막 글을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이슈되는 얘기를 통해서 방문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거 안 돼요. 유사한 게시물 또는 동일 게시물로 도배성 행위를 하는 경우, 이거 아까 문서 중복에 들어가죠. 기계적으로 생성 조합된 페이지를 전달하는 경우 자동 프로그램 같은 걸 활용하는 경우예요. 검색 상위 노출만을 위해 의도적으로 키워드를 많이 반복하여 작성한 문서, 한 문서에 의도적으로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걸,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했던 거죠.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하거나 인기가 높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어뷰징 행위. 안 됩니다. 실제 사이트와는 다른 URL을 전달하는 경우. 이 사이트는 뭐뭐뭐닷컴인데 클릭했을 때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안 돼요.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불법성 홍보를 위한 스팸 문서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경우 동일한 이미지를 재사용했을 때 안 돼요. 내용과 제목이 70% 이상 동일할 시 문서 중요. 이거는 사실 80, 90% 돼도 상관없어요. 동일한 글 링크 주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집어넣을 경우 똑같은 어떤 글 링크 주소를 계속해서 새로운 문서마다 집어넣는 거예요. 동일한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퍼오는 것도 똑같은 걸 매번 퍼오는 것도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글 속에 삽입된 링크가 비공개거나 오류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문서가 미완성된 문서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에서.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건 했죠. 그 다음에 저품질이 걸렸던 경력이 있는 IP라면 반드시 새로 시작할 때는 IP를 바꿔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저품질이 의심된다면 거기에다가 그대로 IP를 바꾸지 않고 다시 블로그를 하면 똑같이 저품질에 걸려요. 새롭게 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 IP에서 로그인해서 사용하거나 동시 로그인 이런 게 많을 경우 장점 요인이 되겠죠. 네이버에서 금지하는 키워드 주로 어떤 쪽이 많냐면요. 맛집 쪽하고 저기 뭐냐 의료 이런 쪽이 의료 쪽, 그 다음에 성인 쪽도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도박 뭐 이런 쪽 금지하는 키워드 나도 모르게 금지하는 키워드를 썼을 경우에는 문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를 수정할 때는요, 제목의 키워드를 수정하시면 안 돼요. 뭐 아까 예를 들면 문남성 보이차를 우리가 노리려고 글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중국 보이차라는 단어로 살짝 수정을 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제목의 키워드. 그 다음에 제목의 특수 문자는 되도록이면 안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포스트 하단에 동일한 문구 반복해서 삽입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포스트 하단에 동일한 브랜드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이거는 약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문서가 길잖아요. 그 문서가 긴 문서에 브랜드 이미지 하나 정도가 겹친다고 해서 이 문서가 다른 문서와 중복되진 않겠죠. 근데 그 마지막 브랜드 이미지 하나만 조금 유사한 이미지로 이제 계속 중첩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는 네이버 입장에서도 괜찮다. 그 정도는. 크게 뭐 유사 문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감점이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깨름직하다 그러면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이런 거는 아까 다 한 얘기들이고요. 자, 그래서 저품질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품질이나 상위 노출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맛집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동일한 이미지로 막 블로그 많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동일한 이미지로 많이 나온다고요? 가게가 아니면 마케팅에 맡긴다고 해서 이런 사진 작가를 섭외를 해서 똑같이 찍은 사진은 똑같은 블로거 막 10개 명한테 찍어가지고 그분들이 내용은 조금 다를지언정 사진은 동일하게 이렇게 올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거. 예,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타이밍은 다르게 해볼까?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대행사에서 했다면 대행사들은 그 이미지를 재처리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하는 대행사라면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뿌려서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블로그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나랑은 큰 상관은 없죠. 내 블로그랑. 그러니까 내 브랜드 블로그가 잘못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브랜드 블로그가. 그런 경우는 그냥 인플루언스, 바이럴 마케팅에 해당하는 거죠. 포스팅을 뿌리.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블로그 같은 거 보면 이모티콘 같은 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 써도 괜찮은가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모티콘을 너무 남발하면 안 좋은 게 있어요. 문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모티콘을 거의 안 써요. 뭔가 좀 더 신뢰도 있는 감을, 가벼운 요소를 내가 정말 유머틱하게 뭔가 글을 적어야 될 때는 넣을 수 있겠죠. 근데 평소에는 좀 안 넣는 편이에요. 나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나도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고 뭔가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저도 구매 전환이라는 걸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를 주는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블로그 교육이어서 제가 그걸 못했는데요. 온라인에서 구매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뢰. 여러분들 그 블로그 마켓 하는 친구들 아시죠? 블로그에서 뭐 물건 팔잖아요. 그 친구들이 왜 파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하잖아요. 다 오픈을 하고 자꾸 이제 자기를 믿을 수 있게 막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죠.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게. 그러다가 이제 신뢰 있는 어떤 방문자들이나 고객이 생겼을 때 한 방에 공동구매를 빵 터뜨려서 막 공동구매 이런 걸 팔잖아요. 그게 그런 어떤 신뢰 포인트가 그동안에 쌓인 게 없으면 절대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핵심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구매의 신뢰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는 상세 페이지가 얼마나 잘 돼 있냐, 뭐 사이트가 제대로 돼 있냐, 사이트 속도는 어떠하냐, 그 다음에 가격이 나한테 적절하냐, 뭐 후기는 많이 쌓여 있냐, 그 다음에 검색했을 때는 잘 나오냐, 광고는 뭐 광고 모델은 누구냐, 그 다음에 미디어 인지도가 있냐, 그 다음에 CEO는 누구냐, 뭐 그 다음에 제품의 사양은 어떠하냐, 내구성은 좋냐, 뭐 너무나 많아요. 몇백 가지의 신뢰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따지고서 사람들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매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시건 앞으로 뭔가를 할 때 구매의 메커니즘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뢰 포인트를 얼마나 많이 내가 쌓느냐에 따라서 그 쌓은 신뢰 포인트로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로그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은 기업의 신뢰 포인트를 쌓는 거고, 브랜드. 블로그는 조금 다른 점이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뢰 포인트를 좀 쌓는 걸 많이 하죠. 그래서 기업에서 활용을 할 때는 무조건 블로그는 일단은 검색 마케팅이죠. 검색 마케팅과 브랜딩. 그죠?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해요. 블로그가 좋은 점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 검색 엔진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 쪽이나 저희 디지털 마케팅 쪽도 그렇지만요. 그 키워드 광고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해보잖아요. 클릭당 막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100클릭이면 100만 원이에요. 100클릭이면. 근데 온라인에서 구매 전환율은 1%라고 보시면 돼요. 100명의 타겟팅된 고객을 유입시키잖아요. 그러면 1명이 구매해요. 통상적으로 1%예요. 그럼 100만 원 들여서 내가 10만 원짜리 하나 팔면 90만 원 적자 아니에요. 그죠?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는 재구매 고객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안 한 것 같아서 중요한 건데,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블로그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상위 노출하고 이런 스킬은 배웠어. 그죠? 콘텐츠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블로그. 근데 구매를 일으키는 콘텐츠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브랜드 간접경 콘텐츠. 브랜드 간접경 콘텐츠는 뭐냐면 이 고객은 아직 나의 서비스나 이런 걸 체험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만약에 나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체험했을 때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결과치 그런 거를 보여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가발 연구소예요. 이랬던 친구가 이렇게 달라지죠. 이런 게 브랜드 간접경.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말에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로수길 나간다, 뭐 종로에 나왔다, 그러면 종로 맛집, 가로수길 맛집 찾죠. 검색하고 이렇게 봐요. 블로그에 보면서 야 오늘 여기 가서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보고 결정을 내렸다. 그게 브랜드 간접경 콘텐츠를 보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구매 전환은 무조건 뭐다?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만 고객한테 제공해주면 구매는 100%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브랜드 간접 경험. 그래서 제 자료에 보시면 그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 사례들을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여기 델피 펜션이라는 여기